안녕하세요. 이번부터는 3회에 걸쳐서 문명을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자리는 누가 뭐래도 총균세의 것이죠. 다이아몬드는 생리학, 조류학, 진화생물학, 지리학, 인류학, 역사학, 언어학 등 한 사람이 평생 하나 하기도 힘든 분야를 여러 개, 그것도 문과와 이과를 넘나듭니다. 그것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엮어져 총균세의 깊이를 만들어낸 거고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던 기원전 1만 1000년경부터 인류의 발전은 왜 각 대륙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을까요? 다르게 말하자면 왜 근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게 되었고 지배하고 있는 걸까요? 유럽인들만이 총, 전염병, 철기의 도움을 모두 받아 다른 민족들을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대륙의 다른 사람들이 아닌 유럽인들만이 그것들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총균세의 주제이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지금 세계의 불평등의 뿌리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던 선사시대부터 그것도 우연히 시작된 것이라고 단언하죠. 가능한 한 장별로 정리하고 싶었지만 핵심 내용과 분량상의 이유로 파일과 방송 모두 부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3장,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에 관해 다이아몬드는 총, 철로 만든 칼과 갑옷, 가축화된 동물 중 전쟁의 선봉에 섰던 말이라는 군사적 장비의 불균형과 인구 밀도가 높았던 유럽 사회에서 진화한 병원균 외에도 장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배와 항해술, 그런 대규모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한 중앙 집권적 정치 조직과 자금, 그리고 문자의 존재가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말하죠. 책의 제목은 간략하게 핵심을 전하기 위해 이 중 3개만 고른 셈이고요. 그로 인해 유럽, 특히 스페인은 100여 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중앙아메리카의 아스텍 제국과 남아메리카의 잉카 제국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죠. 다이아몬드는 두 제국의 정복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제3부 12장에서 설명하는데 핵심은 두 제국 모두 문자가 없어서 외부 세계의 존재와 변화에 관해 무지했다는 겁니다. 서양사 관련 책 중 어떤 것을 보든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파일의 요약 정리는 생략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일단 농업을 기반으로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간격이 수렵 채집 때보다 배 이상 짧아져 인구 밀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순전히 숫자만 가지고도 주위 수렵 채집민들을 몰아내거나 몰살할 수 있으며 작물화 즉 농업혁명으로 잉여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되고 가축화로 인해 가축들이 고기와 젖을 제공하고 비료를 생산하며 생계를 끌어줌으로써 노동에서 해방된 기능 전문가들, 그러니까 세습적인 지도자와 관료들과 전사들과 사제들과 장인들과 필경사들 같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탄생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다이아몬드의 탁월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면서도 누구도 쉽게 생각해내지 못했고 생각은 하고 있었더라도 답이 없는 질문처럼 느껴져 감히 묻지 못했던 3가지 질문을 서슴없이 제기하는 데 있습니다. 인류는 왜 농업, 그러니까 식량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을까라는 첫 번째 질문은 워밍업에 해당하죠. 당연히 수렵 채집보다 농업의 경쟁력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일 텐데 결정적인 요인들은 지역마다 달랐을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든 기후변화에 의해서든 야생의 먹거리가 감소하면서 수렵 채집의 보상은 줄어든 대신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식물은 증가하면서 작물화에 따르는 보상은 많아졌고 이어서 야생 먹거리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운반하고 저장하는 기술들도 계속 발전했으며 그로 인해 인구 밀도가 높아졌고 그렇게 많아진 사람들이 또다시 농업에 투입되어 식량 생산이 증가했겠죠. 이것이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왜 기원전 3만 년이나 기원전 2만 년이 아니라 기원전 8500년경에 농업을 시작했을까 하는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3만 년이나 기원전 2만 년까지는 야생 포유류와 야생 공유의 풍부함을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수렵 채집이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던 농업, 즉 식량 생산보다 훨씬 더 보상이 컸을 테고 그래서 공유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운반하고 저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도 없었으며 농업에 필요한 인구도 많지 않았을 테니까요. 3번째 질문이 탁월하죠. 그것은 농업, 즉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의 차이가 기후 문제라면 어째서 모두 똑같은 지중해성 기후임에도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기원전 8500년경에 시작되었는데 유럽 서남부에서는 그보다 3000년 후에 호주 서남부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 일대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예 시작되지도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에 관한 대답이 바로 순전히 지리적 이점에 의한 우연의 결과인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이죠.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두 가지가 5가지 결정적 이점이 유럽에서 발생하는 데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총균세를 영원한 고전의 반열에 올려놓은 설명이기도 하고요. 20만 종의 작물화 후보 중 이런저런 이유로 작물화된 것은 수백 종에 지나지 않으며 전체 작물화 품종 가운데 연평균 총 생산량의 80%를 책임지고 있는 농작물은 겨우 12종, 즉 곡류로는 밀, 옥수수, 벼, 보리, 수수, 콩류로는 메주콩, 뿌리나 덩이줄기 작물로는 감자, 고구마, 마니오크, 설탕 공급원으로는 사탕수수, 사탕무, 과일로는 바나나가 그것들입니다. 현대 새로 작물화된 주요 식량 품종은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작물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이미 초기 인류가 모조리 작물화했죠. 이것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겨울은 온난 나습하고 짧고 여름은 건조하고 덥고 긴 지중해성 기후가 곡류와 콩류 같은 한 해살이에는 최적의 조건이었고 짧은 거리 내에서도 고도 및 지형 변동이 심해서 여러 작물을 한 해에 다양하게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훌륭한 56종의 볕과 식물 중 32종이나 몰려있을 정도로 서유라시아에는 야생동식물이 다양했던 데 반해 칠레에는 그와 같은 우수종이 2종밖에 없었고 캘리포니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각각 1종씩, 그리고 호주 서남부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축화된 개는 제외하고 감금 상태에서 번식시킨 것으로 성장했을 때 무게가 45kg 이상인 야생 육서 포유류라는 가축화 후보종의 조건을 만족하는 148종 중 양, 염소, 소, 돼지, 말 등을 포함해 14종만이 가축화에 성공했습니다. 가축화 후보 종의 수와 가축화에 성공한 종의 수를 비교해보면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유라시아에 72종 중 13종이 몰려 있었고 남북 아메리카에는 24종 중 1종, 사하라 사막 아래의 아프리카와 호주에는 각각 가축화 후보로 51종과 1종이 있었지만 가축화에 성공한 종은 2곳 모두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축화에 성공하려면 6가지 조건, 즉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편식해도 안 되는 식성, 빠른 성장 속도, 감금 상태에서의 번식 가능성,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성향, 감금 상태를 견딜 정도의 무던함, 사회적 위계 질서를 이루는 습성 등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작물화와 가축화 외에 다이아몬드가 제시하는 또 하나는 각 대륙의 축입니다.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남북을 축으로, 유라시아에서는 동서를 축으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농작물은 거의 모든 환경 조건이 비슷한 유라시아의 동서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지만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남북의 서늘한 지대가 중앙의 무더운 저지대와 열대사막에 가로막혀 농작물의 전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5가지 결정적 이점이 유럽에만 있었던 이유는 작물화와 가축화 그리고 지리적인 축이라는 3가지 궁극적 요인 때문이며 그것은 유럽인들의 노력이나 유전적 우월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로지 운일 뿐이라는 거죠. 3가지 궁극적 이유에서 5가지 결정적 이점이 발생한 과정을 살펴보는 게 제3부의 내용인데 제1부의 5가지 결정적 이점을 제3부에서는 병원균과 문자와 기술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정부와 종교의 결합이라는 4가지 요인으로 살짝 변경합니다. 전염병은 인구가 매우 많고 밀집된 사회에서 발생합니다. 감염시킬 새로운 숙주가 적당한 시기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이죠.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농부들 주위에는 그들과 가축들의 분뇨뿐만 아니라 저장해 놓은 식량에 이끌려 질병을 퍼뜨리는 설치류와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모기들이 몰려들었고 그 질병을 다양화할 가축들과 쉽게 대규모로 전파할 수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었으며 마을이 도시로 확장되면서 그 피해 역시 그만큼 커졌습니다. 유럽인으로서 수많은 병원균 보유자였던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 만에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는 최대 95%까지 감소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말이죠. 그 이전까지 아메리카에는 전염병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말기에 이미 수렵 채집인들에 의해 대형 야생 포유류의 80%가 멸종된 것을 포함해서 유행병을 인간에게 전이시킬 만한 가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아메리카에도 개는 있었지만 가축처럼 수십 마리씩 우리에 가두고 키우지는 않았으니까요. 농업으로 인한 모든 변화는 문자가 도입되거나 발달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다이아몬드는 말합니다. 제국의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문자가 없던 제국도 많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또다시 묻습니다. 왜 그런 제국들은 똑같은 선행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면서도 문자를 갖지 못했을까? 그런 제국들은 농업으로 전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지역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그런 제국들의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문자를 개발한 수메르나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웠다면 문자 개발에 필요한 몇 가지 원리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수렵 채집 사회는 문자를 개발하거나 도입하지도 그럴 사회적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요. 기술은 필요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만 재미나 심심풀이나 호기심으로 이것저것 만들고 고쳐보는 과정에서 아니면 우연한 용도 변경 과정에서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있기는 하지만 몇몇 개인의 전무후무한 천재적인 발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이 누적된 부분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발전하죠. 면적이 클수록, 인구가 많을수록, 확산의 가능성이 쉬울수록, 식량 생산의 출발 시기가 빠를수록 기술 혁신의 가능성은 커집니다. 그리고 갈등만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똑같은 수준의 복잡성을 가진 여러 집단이나 사회가 경쟁할 때 사회적 복잡성의 수준은 상승하고요. 유라시아는 처음부터 우연한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탁월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상황에 있었고 그 가능성이 1492년 이후 분출되었다가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을 지나면서는 정점에 도달해서 세계의 판도를 유럽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만든 겁니다. 덧붙여서 기술혁신의 4가지 수용 요인을 보면 다이아몬드의 끈질긴 관찰력과 완벽 지향적인 면을 엿볼 수 있고요. 국가 탄생의 과정으로 다이아몬드가 제시하는 수십 명의 무리, 수백 명의 부족, 수천 명의 추장사회, 5만 명 이상의 국가라는 분류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자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다만 공권력을 장악한 세습적 지도자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계층화가 이루어지는 추장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왜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노동의 결과물을 추장에게 빼앗기면서도 그냥 참고 살았을까 하는 질문 역시 매우 쉬워 보이지만 아무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해당 사회를 떠난다고 더 좋은 사회에 편입될 확실성도 없었고 농경의 필수 요소인 저수지나 댐을 비롯해 대규모의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건축물들을 이용하는 삶에 익숙해져서 다시 부족이나 무리사회로 되돌아갈 수도 없었으며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위험과 적의 공격을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었고 나아가 지배층이 공권력이라는 채찍만 무식하게 휘두른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인 초자연적인 신앙을 제도화한 종교라는 당근도 적절히 사용하면서 모든 불평등을 신의 뜻, 그러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할 줄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뒤이어 천부인권을 지닌 멋진 개인들 간의 사회계약이 아니라 정복 과정을 통해 등장한 중앙 집권적 국가는 권력을 독점한 한 명의 지도자가 훨씬 많아진 인구, 그러니까 군사력과 자금을 비롯해 훨씬 더 우수해진 무기류 및 각종 물자를 그의 뜻에 따라 빠르게 원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제도화된 종교는 애국심을 고취했기에 이전 단계의 사회와 충돌할 땐 거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요. 제2부의 마지막에 요약한 5가지 결정적 이점과 유럽에만 있었던 3가지 궁극적 요인이 다시 언급되면서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종 분포의 과제 몇 가지가 제시되면서 책의 내용은 일단락됩니다. 에필로그는 책 전체의 내용을 다이아몬드가 다시 요약한 셈인데 그러면서 약간 새로운 내용을 덧붙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인 메소포타미아와 중국은 수천 년이나 앞서갔으면서도 왜 뒤늦게 출발한 유럽에 추월당하고 말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 유럽은 상인계급과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절대군주나 무거운 세금도 동양보다는 조금은 덜했으며 경험주의적 탐구정신을 중시하는 그리스적 전통과 사회통합의 필수적인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적 종교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하죠. 그러나 아쉽게도 상인 계급과 자본주의 그리고 경험주의적 탐구 정신을 중시하는 그리스적 전통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상황은 변한다. 따라서 과거의 우위가 미래의 우위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메소포타미아와 중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다이아몬드는 말하는데 이것은 거의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격언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진화, 그러니까 변화의 과정 중에 있기에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자기에게 없는 걸 바라는 게 본능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완전하고 불변하고 불멸하는 것, 그러니까 호시탐탐 신의 자리를 넘보고 있죠. 그러나 제 아무리 안간힘을 쓴다 해도 어휘의 정의상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몇몇 부분에서 신을 능가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더라도 그건 인간의 능력일 뿐 우리가 신이 된 건 아니죠. 이미 기억력과 계산 능력 그리고 처리 속도에서 인공지능은 우리 두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건 인공지능의 능력일 뿐 인공지능이 우리 두뇌와 똑같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죠. 변화하는 상황을 무시한 채 과거의 성공 전략을 고수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나 LG 등이 언제나 혁신을 외치는 이유죠. 20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너 있는 남성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도 여전히 다른 여성들에게 똑같이 행동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남성이라면 터프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했는데 결혼 후 그 터프함이 가정폭력으로 돌아올 수도 있죠. 부상에서 회복했을 때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에 따라 자기의 폼과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스포츠 선수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그에 따라 상황도 변하며 그래서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듯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됩니다. 그렇다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도 위험하죠. 그나마 차선은 나무의 몸통과 가지처럼 상대적으로 고정된 기준인 전략과 융통성 있는 방법인 전술을 함께 활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통일성과 유럽의 분열성을 대립하는 항으로 놓고 비교한 것이 혹시 오해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걱정한 흔적이 2003 후기에서 엿보입니다. 분열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며 인도의 예를 들면서 최적 분열의 법칙이라는 다이아몬드 자신이 만든 용어를 사용하죠. 혁신은 분열이 최적의 상태에서부터 중간 정도까지의 머문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지나치게 통합되었거나 너무 분열된 사회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건데 설명이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적당히 해야 한다는 거고 폼나게 말하자면 28회에서 언급한 카오스, 그러니까 비선형 피드백에 기반한 준주기적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추가 논문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